자, 이번 시간에 부동산 시장론 중에서 지대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경제론 얘기할 때 보통 공부하실 때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수학을 다뤄본 적이 없다 얘기하는데 이제 영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학자 이름, 학설 이름, 그리고 키워드 하나 이렇게 또는 최대 2개 정도만 외우셔야 돼요. 의미를 새기면은 오히려 시험 문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다만 30회 때 문제는 이 지대론 파트, 도시공간 구조론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새롭게 이제 교재에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그거 이제 분석을 해드리긴 할 텐데 항상 기본만 몇 개만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대라고 하는 개념부터 가야 되죠. 임대료,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가리켜서 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디서 공부했던 주제냐면 앞에서 유량 개념, 저량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수지공이라고 하는 것, 수입과 지출과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는 변수 유량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이 수입의 유형 중에서 뭐 가계 소득이라든가 근로자의 임금, 그다음에 건물주한테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 수입 이런 것들이 또 법인에 있어서는 순영업소득 이런 것들이 소위 이름하여 유량 개념에 속한다. 이런 내용을 앞 시간에 설명드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지대라고 하는 거. 왜 토지의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 토지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이제 농경제 지대라고 해서 최초로 이제 경제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리카도라는 학자이고요. 차액지대설 일단 외울게. 리카도라는 학자는 차액지대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리카도는 왜 토지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라는 것을 지불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소위 차액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런 게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 튀넨이라는 학자는 위치라고 하는 것도 지대 발생 요인이 된다라고 해서 위치 튀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위치가 튀네라고 해서 튀넨의 위치 지대설, 그리고 키워드는 위치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막스의 절대 지대설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가리 따서 막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튀고 막절, 위치 튀네 막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돼. 자, 막스의 절대 지대설. 우리가 이제 그 명절 때 보면 맞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고 막절이라고 해서 막스라는 학자는 소위 절대 지대설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마셜의 준지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외울 때는 마준일 이렇게 끊어서 외우시면 돼. 마셜은 준지대, 나중에 일시적 소득. 이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따로 제가 얘기를 안 했네요. 그래서 위차 이렇게 갈까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위차, 위치 튀네라고 해서 튀넨의 위치지대설, 막절이라고 해서 막스의 절대지대설, 그다음에 마셜의 준지대론, 일시적 소득이라는 개념까지 띄어서 묶어서 마준일이라고 하는 거. 이게 거의 10년간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도시의 입찰지대라고 해서 도시의 지대 이론이라고 해서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 나와 있는데 이건 24회 때인가 마지막 구성이 되고 요걸로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자, 리카도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토지의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를 지불을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가장 중요한 거, 왜 지대를 지불하냐? 비옥한 토지를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비옥한 토지 소유자에게 어떻다 지대를 지불해야지 이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렇게 논의를 전제로 삼습니다. 그래서 리카도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토지의 비옥도를 기준으로 해서 또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토지의 임차인은 경작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소위 한계지 또는 최열등지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그래서 비옥도가 낮은 토지,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건 이렇게 가는 거야.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이게 비옥한 토지가 이만큼 있고 여기에 비옥하지 아니한 토지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비옥한
비옥하지 않은 토지를 한계지 혹은 최열등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토지를 이용하고 싶으면 지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 토지보다 훨씬 이 비옥한 이 토지를 이용을 하고 싶으면은 바로 생산성의 차익이라고 하는 거. 자, 바로 이 토지에 100만 원 투자하게 되면은 그만큼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100만 원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대로 지불한다. 이런 논리 구조에서 일단은 가볼까요?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비옥한 토지 중에서도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지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수학 차감의 법칙,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 수학 차감의 법칙이 뭐냐고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농산물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토지, 농지와 같은 것도 생산 요소로서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노동력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평짜리 토지에 대해서 한 사람을 투입을 하게 되면, 만약에 수확량이 100이다 라고 전제했을 때 2명을 투입했다고 해서 수확량이 200이 되는 것이 아니다. 3명을 투입했다고 해서 수확량이 300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수확량을 늘리려면 뭘 찾아야 된다? 비옥한 토지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제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그 비옥도의 차이, 그 다음에 수학 체감의 법칙,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토지를 경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옥한 토지를 찾아갈 것이고,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위 지대라는 것을 지불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고요. 그래서 위카도의 차익지대설, 위차 이렇게 가죠. 위카도의 차익지대설. 그래서 자, 지금 임차인에게 있어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소위 한계지와 지금 경작하고 있는 지대를 지불하고 경작하고 있는 토지의 어떤 생산성의 차익이라는 것을 지불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학설을 차익지대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딱 한 번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임대인에게 있어서 지대는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경제적 잉여, 불로소득 같은 얘기입니다. 경제적 잉여, 불로소득, 이게 바로 지대다. 이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자, 이 리카르도라는 학자가 살아가는 시절은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영국에서 발생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런던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자, 10km, 예를 들어 10km 이내에 있는 경작지만 경작을 하더라도 충분히 런던 시민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다. 그러면 10km 밖에 있는 토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무도 농사를 짓겠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터지게 되는 거냐면, 자, 산업혁명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생산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생산의 진보가 이루어지니까 아이도 더 많이 낳게 되고 등등등. 그래서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과거 10km 이내에 있는 농지를 경작해서 그 동네를 다 먹여 살리다가 이제는 어떻다? 10km 밖에 있는, 자, 그 밖의 토지도 또 경작을 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10km 밖에 있던 그 토지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산업혁명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떻다? 이것은 지대가 발생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인구의 증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날로 먹는, 자, 불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더라. 그래서 지주에게 있어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제적 잉여 혹은 불로소득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위차 해서 위카도의 차익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사람이 경작하고 온 토지와 한계지와의 생산성의 차익을 가리켜서 소위 지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지주에게 있어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잉여 혹은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지대다 해서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그럼 외울 때 어떻게 해야 돼?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비옥도에 따라서 한계조의 생산성 차익만큼을 지불하는 게 지대다. 그리고 지주에게서는 불로소득 또는 경제적 잉여에 해당된다. 이게 상당히 긴 파트입니다. 외울 항목들이. 자, 다만 실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 항상 던져주는 지문이야. 답이 아니야.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을 공부할 때도 기승전결이 있으면 대부분 출제위원들은 뭘 가지고?
결을 가지고 답을 구성합니다. 소위 지대론이라는 논리를 전개할 때 제일 첫 번째 학자가 리카도라는 학자이고, 이게 차액지대설이니까 모든 수험생들이 이건 다 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경제학자라고 치게 되면 가장 지대설의 첫 번째 항목이 뭐가 된다?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그래서 시험 지문에는 구성을 해도 절대 답으로는 안 뽑아요.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 자, 튀는의 위치 지대설. 외울 때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위치 겁나 튀네. 위치가 겁나 튀어 보이네. 라고 해서 튀는의 위치 지대설. 위차, 그 다음에 위치 튀네. 막절, 마준일. 이렇게 계속 기본 키워드만 가셔야 돼. 해서, 자, 이 튀넨이라는 학자는 소위 고립국 이론, 나중에 공부하시게 될 텐데, 자, 하나의 독립된, 고립된 나라가 있다. 그러면 이 고립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 안에서, 이 국가 안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다 먹여 살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 튀넨이라는 학자는 얘가 먼저 선빵을 쳐버린 거예요. 리카도라는 학자가, 뭐죠? 지대라고 하는 것은 한계지와 경작지 간의 생산성의 차익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야. 이런 게 제일 짜증나.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를 해버린 케이스야.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어지잖아. 그 말이 꼭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한 노릇이고. 그래서 이 사람 두 번째 학자니까 일단은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라는 것을 긍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계주와 바로 경작지 간의 생산성의 차익이라는 게 지대가 맞긴 맞는데, 근데 리카도 너 하나 잘못 모르고 있는 거 있었어? 왜? 지금 비옥도가 똑같은 토지가 이 A라는 토지가 있고 B라는 토지가 있다. 도심부에서 가까운 게 B, 도심부에서 먼 게 A라고 했을 때 왜 A와 B는 둘 다 비옥도가 동일한데 B라는 토지에 대해서 왜 더 많은 지대를 지불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 지대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비옥도뿐만 아니라 바로 시장까지 운송비가 적게 되는, 즉 위치라고 하는 것도 다 지대 발생 요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을 가지고 튀넨이라는 학자는 약간 살을 붙이는 거야. 너 얘기가 거의 다 맞는데 단 위치도 지대 발생 요인이 되게 된다. 얘도 답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되게 쉽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두 가지, 바로 막절,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하고요.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마준일, 마샬의 준지대론, 이 두 개를 가지고 주로 시험 문제 답을 구성을 합니다. 막절이라고 해서 막스의 절대 지대설. 막스는요, 공산주의를 주장한 학자입니다. 모든 사회적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발생한다? 사소유에서 발생한다. 개인이 어떤 물건을 소유하기 때문에 사회적 어떤 부의 불평등이라든가 이런저런 원인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모두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산주의를 하게 되면 이런 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와는 별개 문제. 이 사람 경제학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지주한테 임차인이 지대를 지불하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바로 소유라는 개념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자, 어떤 토지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고 싶을 때 토지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아야 되거든. 그럼 토지 소유자가 맨입으로 쓰게 해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지대를 지불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어떻다? 지대를 지불하는 것이지, 무슨 비옥도의 문제고 뭐고 이런 것 아니다. 왜? 자,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떤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한테 그 토지를 경작을 하겠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공짜로, 야, 넌 비옥도 낮으니까 그 땅 나 공짜로 쓸래 라고 했을 때 그러세요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지대 발생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바로 소유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소위 이제 리카도의 차익지대에서 문제가 된 점이 한계지라는 개념을 상정을 했었는데, 세상에 어떤 땅을 빌렸을 때 공짜로 쓸 수 있느냐? 아무리 산속에 있고 비옥도가 낮다 할지라도 남의 땅을 쓰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소유 그 자체가 어떻다? 지대 발생 원인이 되겠는데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최소한 30초 문제는 아주 이상하게 나왔었는데 29회 때 문제까지는 그냥 다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농경재 지대 발생 원인이라는 것을
분석을 했어요. 다시 갑시다. 위카도의 차액 지대설이라는 거, 비옥도 때문에, 비옥도가 높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한 계지와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의 생산성의 차액에 해당하는 것이 지대다. 한편 지주에게서 지대는 불로소득 또는 경제적 이익이요. 위치 튀네라고 해서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도 지대 발생 원이다. 이렇게 사족을 하나 붙이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슈, 막절이라고 해서 막스의 절대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소유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한 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이제 농경지, 지대라는 개념 이렇게 보셨어요. 그런데 사실 통계적으로 얘보다 훨씬 더 많은 시험 문제 답을 뽑는 게 마셜이라는 학자의 준지대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 마셜이라는 학자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누가? 위카드의 차익 지대설, 그리고 튀넨의 위치 지대설, 그리고 막스의 절대 지대설이라는 학설이 나와버리니까 특별히 할 말도 없어.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지대라는 말을 만들어내지 않고 지대랑 비슷한 것이 하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민법 공부할 때 부동산에 대한, 민법에 의한 부동산을 논할 때 부동산에 대응해서 준부동산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듯이 지대에 대응해서 준지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비교해 봐야 돼. 앞에서 우리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논함에 있어서 부동성이라는 개념이 한 번 있었죠. 그 다음에 바로 부증성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 개별성이라고 하는 첫 시간에 공부했던 주제예요. 이런 게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되게 되는데, 바로 뭐와 관련되어 있다? 바로 영속성이라는 개념과 비교해 보면, 지금 위카드의 차익 지대설이 됐든,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 됐든, 막스의 절대 지대설이 됐든, 지대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계속해서 존속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받는 소득이다라는 관점에서, 마치 토지와 비슷하게, 지대와 비슷하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게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의 신축입니다. 창고를 짓게 됩니다. 내가 창고를 짓게 되면 어떻다? 어떤 사람이 이 창고를 이용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치 지대처럼 일정한 금액을 나한테 지불해야지 나는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또는 달리 얘기하면 어떤 창고를 사용을 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창고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토지는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지만 건물은 어떻다?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얻게 되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 소득이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는 영속적이고 영구적인 데 비해서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어떻다? 바로 일시적 소득이다. 그래서 마셜이라는 학자는 이 건물의 임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준지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 제가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마준일이라고. 마셜이라는 사람은 준지대라는 개념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다? 일시적 소득에 해당되는데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까지 지대론에 관한 문제는 거의 이 문제를 95% 이상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지대라고 하는 거, 위카도의 차익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위치 튀넨의 위치 지대설, 막스의 절대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마준일해서 마셜의 준지대론이라고 하는 거, 일시적 소득까지. 그러면 위카도의 차익 지대설은 한 계주와 경작지 간의 생산성의 차익이라고 하는, 혹은 경제적 이익이요. 위치도 지대 발생 요인이다. 이게 튀넨의 위치 지대설, 소유 그 자체가 지대 발생 원인이다. 막스의 절대 지대설. 요거 하다 보면 시험 문제 보면 이런 거 나와요. 독점 지대설 이런 게
나오게 돼요. 예, 쌩 까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 안 드린 내용들은 중간에 다 무시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저기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토지의 자연적 특성 등을 논함에 있어서 부동성, 그 다음에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4개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시험 지문에 예시 지문을 보게 되면 베레벨 소리가 다 나와요. 거기를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독점지대에서는 뭡니까? 예, 답 아니야. 무시하고 넘어가셔야 돼. 듣도 보도 못하니까 독점지대설이 탁 튀어나온다고. 그러면 독점지대설이 뭐지? 라고 들어가면 안 돼요. 또 자, 나중에 경제지대설 이런 게 나오게 돼. 쌩까시면 됩니다. 답이 안 되는 주제니까. 그래서 얘들은 중간에 겁주려고 훅 던지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6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을 때 요 정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막스의 절대지대설, 그다음에 마셜의 준지대, 거의 다 이 2개를 가지고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을 뽑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순서에 관한 부분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넘어갔을 때 아무래도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지대론 관련해서 좀 어려운 게 뭐냐, 그 중에서 좀 어려운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틀리게 뽑거나 맞게 뽑거나 답을 뽑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같이 하나 마저 살붙여 볼까요? 마셜은 토지 이외에 고정 생산조소, 인간이 만든 기계나 건물 같은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소득을 준지대라고 정의를 했다. 그래서 좀 어려운데요. 준지대 결정이라고 하는 거,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가셔야 돼. 요건 제가 그런 예를 들어요. 시골에 가면 지금은 이제 그 양반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있냐면 포크레인 중장비 운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동네에서. 나는 그 양반 진짜 한량처럼 보여. 왜? 그 양반은 뭘 하는 거냐면 포크레인을 딱 한 대 동네에서 사다 놓고 그냥 들어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해야 돼? 무덤을 파야 돼.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무덤 파야 되니까.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과 삽 들고 와서 무덤을 팠겠지만은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포크레인 가야 돼요. 그리고 특히 밭 같은 게 너무 나무가 많이 자라서 개판이 돼버렸다. 그리고 딴 거 심으려고 할 때 사람 힘으로 안 되니까 포크레인 기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예, 요런 게 소위 개념상 뭐가 된다? 영구적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포크레인은 영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위 준지대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그러면 포크레인 기사한테 하루 동안 그걸 쓰려면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 이건 단순해요. 바로 수요에 따라서 다 결정되게 된다. 계속 사람이 하루에 몇 명씩 죽어나가 그 동네에서. 그러면 무덤 많이 파야 되니까 수요가 많을 테고, 수요가 많으면 어떻다? 금액이 비싸지게 될 테고, 안 죽어, 다 죽어가고 죽을 사람이 더 이상 없어. 그러면 더 수요가 없으니까 단가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준지대는 다른 거 빼버리고요,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지대 장기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뭐 따로 볼 얘기도 없지. 자, 준지대는 개념 자체가 일시적 소득이기 때문에 포크레인 고장 나게 되면은 자, 당연히 어떻다? 이것은 소멸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23회 때인가 24회 때 한 번 나와서 상당히 어렵게 나왔던 주제예요. 자, 얘는 튀넨의 위치지대설이라는 개념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자, 앞에서 튀넨의 위치지대설이라고 하는 것은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가 결정되는 게 맞긴 맞는데, 같은 비옥도의 토지라 할지라도 도심부에서 가깝게 되면 어떻다? 더 높은 지대가 발생한다. 이런 걸 설명을 했던 것이고요. 자, 지금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지의 중심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 여기 이제 어떤 토지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 토지는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예, 임차인이 줄을 서겠죠? 경매하듯이 나는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20만 원을 쏘겠습니다. 130만 원을 쏘겠습니다. 등등등 해서 가장 높은 금액이 어떻다? 바로 도시지대, 그 지대에 토지의 이용료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외울 게 뭐라고요? 최대 지불 용이액 이렇게 외우시면 돼. 이게 23회 때 최소 지불 용이액이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요, 문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라고 하는 개념에 따르게 되면 가장 높은 금액 최대 지불 용이액, 이것을 제시한 사람이 그 토지의 이용 유형을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어렵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영어 들어가서. 그래서 그분은 참고적으로 옛날에 경제론 할 때 수학이 어렵다고 했던 분이고요. 그분은 또 이제 알론소 영어 나온다 이거야. 위치 튀넷 나오고 리카도 영어 나오고 미쳐버리겠다 이거야. 그래서 자, 아까 아니 진짜 무슨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진지하게 와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얘기할 때는 저는 수학을 못 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뭐 수학이 아니라 공식이니까 갑시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됐어. 그러고 나서 갑자기 허를 찌르고 저는 영어를 이게 뭐가 영어예요? 영어는 그냥 영어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시험 문제 사람마다 가다른 관점이 틀려요. 어떤 분들은 이 학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이런 걸 돈 내고 배워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미쳐버려요. 학교로만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1 플러스 R의 2승이라는 명제가 나오게 되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1 플러스 R 곱하기 2 이렇게 해갖고, 수학 개념이 없는 거죠. 그 뭐 사람마다 이제 막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1 플러스 R 곱하기 1 플러스 R이 1 플러스 R의 2승 이런 개념인데 이런 게 막혀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편차가 워낙 심해. 학계로는 편차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공부가 이게 이제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와우, 그냥 이게 중간중간 모든 게 하나하나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 실제 공부를 하실 때는 민법으로 기본 쇼부를 보셔야 돼요. 민법은 시간 할애한 만큼 그건 어느 정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과목 중에서 가장 무난하다는 게 뭐냐면 난이도가 꾸준한 과목이 1차에서는 민법이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그래서 보통 민법 위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민법 위주로 간다. 이렇게 보통 공부하실 때 그렇게 합니다. 학교로는 편차가 워낙 크니까. 자, 하여튼 다시 외워보겠습니다.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 자, 차액이라고 하는 거. 경제학자와 한계지와의 차익 또는 경제적 잉여. 자, 위치 튀네해서 튀는의 위치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바로 지대라고 하는 것에는 구성 요소에 바로 위치도 포함이 되게 된다. 막절 소유 그 자체가, 막세 절대 지대로는 소유 그 자체가 지대 발생 원인이 된다. 마준일 대가리다 소유시면 됩니다. 다 게임 끝나요. 마셜의 준지대로는 일시적 소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최대 지불 용액. 지문이 길다 보니까 읽어가다 보면 중간에 모를 얘기를 나오거든요. 그럼 무너져 버려요. 제일 뒤를 보셔야 돼. 최대 지불 용액.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 그래서 이게 소위 지대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학자 이름, 학설 이름, 키워드 한두 개를 단순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이게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지대론이라는 개념 하나 체크해 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것이 도시 공간 구조론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도시의 공간 구조 어떻게 형성되는가 해서 요건 내용과는 무관하게 미리 알고 가야 되는 게 모든 학자들은 도시의 공간 구조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도심과의 거리 이런 것을 중심으로 도시는 발달된다라고 전제를 삼습니다. 자, 세 개 학설이 있게 되는데 이 세 개 학설 모두 공통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결국은 도시의 공간 구조라고 하는 것은 동네에 살고 있는 분의 소득하고요. 그 다음에 도심과의 거리랄까요? 요걸 중심으로 바로 도시의 공간 구조는 형성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지금 이제 또 영어 나오고 학설 이름 나옵니다. 그래서 버제스라고 하는 거, 동심원 이론. 자, 작년에 공부하신 분이 이걸 자꾸 헷갈린다고 그래서 요렇게 외우시더라고요. 햄버거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동심원처럼 쌓여 있다.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이렇게 저한테 기가 막히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데 난 그게 더 어렵다 이 생각을 했어요. 버거 있잖아요. 햄버거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참 얘기 있다 보면 수많은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이게 헷갈리니까 이것만 하면 또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분이 이걸 자기가 헷갈리니까 어떻게든 외워야겠고 외우려면 어떻게 한다? 버거가 동그란 모양이니까 버제스 버거 비슷하게 버제스 비슷하잖아요.
아니, 그 햄버거 할 때 요렇게 가면은 이게 버제스 비슷하게 발음이 나온다고. 그래서 동그란 모양이 돼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거,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하는 거, 호선 이렇게 외우셔도 돼. 버동호선 이렇게. 아니, 무식하게 몇 번 하면 돼. 그래, 그냥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날로 먹으려고 하니까 어렵지.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스 울만은 학자가 2명이야. 해리스 울만. 그래서 핵심이 여러 개다. 다핵심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자, 이제 다시 갑시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해리스 울만. 학자가 2명, 핵심도 여러 개 해서 논리 구조가 뭐냐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든가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게 되면 도시의 핵심, 도심은 한 개다라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고, 학자 2명, 핵심 여러 개, 해리스 울만이라는 2명의 학자가 주장했던 게 다 핵심 이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다. 근데 지금 모든 얘기가 논의의 전제가 뭐라고요? 도시의 공간 구조라는 것은 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게 기본 논의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사람은요, 도시의 공간 구조라고 하는 것이 침입과 경쟁과 천위 등의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된다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천위라고 하는 거. 이게 천위 또는 점이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걔 짜증난다고. 이 부동산 학계로는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일본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점이지대, 천이지대 하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어가 객지 나와서 일본 갔다가 한국 오게 되니까 말이 아주 이상해져 버려요. 그런데 차라리 이제 영어에서 바로 한국말로 번역했으면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은데 해서 일단은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뭐라고요? 점이 또는 천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도시 공간 구조가 침입과 경쟁과 천이 등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어떤 지역에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저소득 또는 그 사람보다 고소득인 사람이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되더라. 근데 그 중에서 먼저 재수 없다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동심원 형태로 구성이 되더라. 키워드 뭐라고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키워드가 점이 또는 천이라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내용과는 무관하게 점이 천이라는 것이 키워드야.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게 되면 제일 중심 업무지고 이게 도심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단계가 점이지대 또는 천이지대라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중산층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더라. 그래서 가장 도심부에서 가까운 지역에 형편이 되게 어려운 빈민층이 거주하게 되더라. 이게 1925년 시카고의 모습을, 시카고라는 도시의 특징을 자 분석을 해 보니까 중심 업무지고 제일 번원적이고 그 옆에가 뭐라고요? 제일 형편이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 빈민층이 거주하더라.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점이지대, 천이지대. 뒤에는 볼 것도 없어요.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소득이 증가하게 되더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 공간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학설 이름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 구조가 형성이 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바로 주거 분리라고 해서 고소득층은 고소득층끼리 같이 뭉쳐 살고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끼리 뭉쳐서 살게 되더라. 두 개 경계 지점에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저소득층 주택은 다 할증되어서 거래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로 봤던 거. 그것도 이제 같은 얘기고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갑니다. 자, 도심부를 중심으로 해서 점이지대 또는 천이지대라고 해서 빈민층 지대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점점 밖으로 갈수록 다 소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더라. 자, 요거는요, 소위 올해 30회 문제에서 뭘 가지고 구성했냐면 이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논의했던 위치 튠의 자, 튠의 위치 지대는 도심부에서 밖으로 갈수록 같은 비옥도로 할지라도 다 지대가 낮아지게 되더라. 이런 개념을 차용을 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튠앤이라는 학자는 고립국 연구라는 논문에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버젯의 동심원 이론도 소위 이 튠앤의 고립국 이론이라는 개념을 도시 공간 구조에 대입한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30회 때 좀 어렵게 나왔던 그런 주제인데 다시 원점 들어가서 자, 요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매년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 더럽게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한두 개씩 튀어나와요. 각 영역에서. 예, 그건 다 실질적으로 다 배제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어렵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고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공부할 양이 무한대로 늘어버립니다. 뒤죽박죽 다 돼버려요. 그래서 하여튼 기본 틀만 가지고 가자. 그래서 다시 버젯의 동심원 이론. 그래서 중심 업무지구 바로 옆에 점이지대, 천이지대가 존재하고 여기는 빈민층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버젯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게 되면 소득이 자 높을수록 어떻다? 외곽에 위치하고 소득이 작을수록 자 도심지와 가까이 입지를 하더라라고 하는 게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 라인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라인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때 라인은 도로망, 교통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라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호이트라는 학자에 따르게 되면은 자 얘도 자 누구랑 같이 버젯이랑 같이 도심지는 하나이더라 라는 전제하에서 역시 소득에 따라서 주거지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얘는 교통망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 호이트에 따르게 되면 자 도시 공간이라는 것은 도심에서 교통망에 따라서 성장하게 되더라. 그리고 그 주거 분포 형태는 소득에 따라서 분리가 되게 되더라. 그래서 자 교통망의 축에는 어떻다? 고급 주택이 입지하게 될 것이고 교통망의 반대편에 자 저소득층이 입지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어떻다고요? 라인, 선이라는 것은 교통망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 발달이 되게 되더라.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주거지가 배치가 되게 되는데 교통망의 축에는 고급주택이 교통망의 반대편 안 좋은 쪽은 저급주택이 입지하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는 개념. 이걸로 끝났어요. 더 이상 뭐 물어보는 내용이 없어요. 다시 한번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됐든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 됐든 둘 다 뭐라고요? 바로 핵심은 하나다라는 전제하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헤르스 올만이라는 학자 두 명이고요. 핵심도 여러 개다. 해서 똑같은 얘기야. 소득에 따라서 주거자 이 거주 형태가 확정이 되더라. 해서 자 우리 앞에서 나중에 정책론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뭐가 있냐면은 도시 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을 공부하면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헤르스 올만이라는 학자는 도시는 하나의 핵심, 버젯스가 얘기하고 호이트가 얘기한 것과 다르게 여러 개의 핵심으로 구성이 되게 된다. 그때 여러 개의 핵심에는 주거 지역도 있을 수가 있겠고 상업 지역도 있을 수가 있겠고 공업 지역도 있을 수가 있다. 해서 공업의 핵심이 따로 있고 상업의 핵심이 따로 있고 주거의 핵심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 표현을 좀 달리하는데 본질은 주상공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다핵심의 핵심 요소에는 공업
공업지, 공업이 있죠? 소매는 뭘 얘기합니까? 상업을 얘기하게 됩니다. 단독주택은 주거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핵심은 주상공 해서 주택과 관련해서 단독주택, 그 다음에 상업과 관련해서 소매, 공업과 관련해서 공업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핵심이 있게 되고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 핵심은 계속해서 증가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왜 도시는 여러 개 핵심, 주상공 이런 여러 개 핵심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이 얘기예요. 자, 지적 지향성, 비양립성이 좀 표현이 어려워요. 근데 요즘엔 잘 내지는 않고 이걸 표현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얘기죠. 지적 지향성, 서로 자, 뭉치면 좋아지는 성질, 이걸 지적 지향성. 서로 어떤 부동산 활동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뭉치면 불리하게 서로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비양립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상호 편익을 도움을 주는 동종의 활동은 자, 특정 지역에 모여서 입지하게 되는데 이 이유는 소위 이제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그러니까 고급 주택가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형편되는 사람이니까 자, 같이 뭉치게 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형편되는 사람끼리 뭉치는 게 서로 편하거든. 또 공장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자, 비슷한다고 보는 거죠.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사장님들의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다라고 전제를 해서 지대 지불 능력 동일하고요. 두 번째 유사하고 두 번째가 서로 관련 부품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돼야지 서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적 지향성, 공업은 공업끼리, 소매는 소매끼리, 주택은 주택끼리 뭉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자, 공업지역에 주택이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서로 손해를 주기 때문에 입지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적 지향성, 비양립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시는 어떻다? 여러 개 핵심으로 구성되고 학설은요, 학자는 2명 됩니다. 해리스, 울만이라는 학자 요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영어로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파트 중에 하나가 여기에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까지 해서 다시 갑시다. 도시는 하나의 핵심이다 라고 보는 것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도시는 여러 개의 핵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리스 울만의 다 핵심 이론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게 되면 중심 업무지구 바로 옆에 저 빈민층, 저소득층이 입지하는 저밀지대, 천이지대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라인, 교통망에 따라서 도시가 하나의 핵심에서 뻗어나가게 되는데 좀 고급주택은 교통망의 축에 입지하게 될 것이고 저급주택은 교통망의 반대편, 불리한 쪽에 입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더라. 세 번째, 자, 해리스 울만의 다 핵심 이론, 지적 지향성, 비양립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 때문에 소위 이름하여 다핵심 이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해서 다핵심의 중심축이 되는 것은 주택과 상가와 공장, 이걸 우리가 공업과 소매와 단독주택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표현들만 달라질 뿐이고요. 항상 본 관점은 똑같은 거죠. 주상공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개념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요. 자, 도시 공간 구조론 해서 평균적으로 자, 앞에서 지대론 한 문제, 도시 공간 구조론 한 문제, 혹은 지대론과 도시 공간 구조를 묶어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30회는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됐던 파트가 지대론, 도시 공간 구조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삼게 될 게 부동산 입지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24회 때 구성이 됐었고 쭉 안 나오다가 30회 때 지문 하나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해서 상업재 선정 등에 관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문장 하나를 정확히 한 10번 읽으시게 되면 거의 개념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크리스탈러라는 학자는 중심지라고 하는 거, 중심지의 성립, 유지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일본어를 그냥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의미가 좀 깔끔하지 않아요. 하여튼 크리스탈러는 학자는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 중심지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된다. 그럼 이제 세 가지 용어를 이제 분석을 들어가야 돼. 중심지가 무엇인지, 재화의 도달 범위가 무엇인지, 최소 요구치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분석을 해봐야 돼. 자, 중심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배후 지역에 대해서 각종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을 뭐라고 한다? 중심지라고 부른다. 이건 뭐 따로 정의할 필요도 없죠. 두 번째, 재화의 도달 범위. 자, 볼까요? 하나의 도시가 있고 중심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지에서 재화 혹은 서비스를 공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누구 입장에서 중심지 입장에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생산한 재화가 어디까지 배달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용어가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중심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십시다. 중심지에서 족발을 생산해서 배달을 하는데 뭐 20kg, 30kg, 50kg 무한 배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족발의 도달 범위, 배달 가능 범위라는 것이 될 것이고, 이걸 달리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나다닐 수 있는 이동거리, 족발 사 먹으러 갈 수 있는 거리,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재화의 도달 범위. 자, 중심지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최대 거리. 자, 중심지 입장에서는 배달할 수 있는 범주,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심지까지 나다닐 수 있는 거리, 이걸 우리가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소 요구치. 너무 간단해요. 최소한의 인구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에 경제론 공부하실 때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불렀었고,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자,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수요의 변화, 그 중에서 수요의 변화 요인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는 어떻다? 증가하게 된다. 앞으로 가격 상승 기대가 있게 되면 어떻다?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좀 사이드로 갔다는 게 인구수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다? 수요는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원점 돌아와서, 자, 지금 최소 요구치라고 하는 것은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최소 요구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계속 동어 반복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가실 때는 중심지가 성립 혹은 유지되기 위해서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명제를 외우시고, 중심지라는 게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 지역을 의미한다. 두 번째,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중심지에서 생산하는 재화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나다닐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을 재화의 도달 범위. 그리고 자, 그 안에 있는 최소한의 인구수, 이걸 가리켜서 최소 요구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에 따르게 되면 이런 요건이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했을 때 하나의 중심지가 형성이 되고 그 중심지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기본이 뭐라고요? 기본 명제만 계속 단순 반복을 하시면 돼. 그리고 학교론이 어려운 이유는 아까도 제가 번역문이 되다 보니까 말 자체가 조금 까다롭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가 상권에 관한 이론 중에서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상권에 관한 이론, 자, 공업지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보게 되겠고,
상권에 관한 이론이라고 해서 레일의 소매 인력 법칙하고요,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이 챕터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 도배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레일의 소매 인력 법칙하고요,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은 두 개를 묶으면 거의 무조건 1년에 한 문제 구성되고요. 지금 이제 30회 때 문제는 좀 특이했던 문제를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특이한 문제니까 배제하시고 그냥 항상 나오는 문제 유형, 이게 소위 이름하여 계산 문제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이거 계산 문제 아니고요, 아예 공식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해서 자, 레일의 소매 인력 법칙,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인력이 뭐죠? 땡기는 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인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뉴턴이라는 학자는 그런 게 있었죠. 만유 인력 법칙, 모든 질량을 가진 물건은 서로 땡기는 힘이 있다. 사과가 왜 떨어져? 지구가 질량이 더 훨씬 크기 때문에 사과를 땡기고, 사과도 지구를 땡기는데 힘센 놈이 뭐가 돼? 바로 지구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사과는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만약에 사과가 더 많이 질량이 무겁다 그러면 지구가 다 사과에 달라붙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 구조가 만유 인력 법칙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인력이라고 하는 거, 땡기는 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땡기는 힘을 뭐라고 한다? 인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객 유인력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할 거예요. 다시 갑시다. 우리가 물리학 이런 데서 만유 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거, 질량이 큰 놈, 질량이 크면 어떻다? 땡기는 힘이 크다. 자, 지구하고 달을 비교하게 되면 달은 모르는데 지구가 더 무거운가 봐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지구를 달이 계속 공전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 아마 태양하고 지구를 비교를 하게 되면 태양이 더 무거운가 봐요. 누가 안재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이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인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라고요? 땡기는 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인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객 유인력이라는 개념, 유인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고객 유인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고객 유인력, 거리의 제곱분의 바로 인구수, 그 도시의 인구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고객 유인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요, 29회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고객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고 인구수에 반비례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틀렸어요. 다시 봅시다. 자, 2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야? 분자에 비례하고 분모에 반비례한다 라는 의미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 고객 유인력,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라는 이 공식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고객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인구수에 어떻다? 비례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런 게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산수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걸 문장으로 표현하면 되게 피곤해져요. 그래서 결국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이 되는 것들을 철저히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문제 자체가 아예 이런 식이에요. 자, A도시, B도시, C도시 사이에 신도시 D가 등장을 했다. 이 신도시 D에 있는 사람들이 신도시 D에는 소비시설이 없기 때문에 A도시, B도시, C도시로 가서 물건을 사러 간다고 그랬을 때 신도시 D에 있는 인구가 A도시로 얼마나 갈 것이며 B도시로 얼마나 갈 것이며 C도시로 얼마나 갈 것이냐를 따져 묻는 것. 이게 이제 방문, 확률에 관한 부분이 되게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요, 항상 방문,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문제를 바로 만들어 볼까요?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지금, 신도시 D도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A도시로 갈 확률. 여기는 거리가 1km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B도시까지는 2km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C도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3km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A도시의 인구는 예를 들어서 1만 명. 자,
도시의 인구는 4만 명, C 도시의 인구는 9만 명이라고 전제를 깔아보겠습니다. 해서 문제를 구성할 때, 자, 신도시 D에 있는 사람이 A 도시, B 도시, C 도시로 각각 방문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방문할 확률은 바로 절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고객 유인력이라는 것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구해야 돼요. A 도시에서 땡기는 힘, 뭐예요? 거리의 제곱,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1의 제곱, 1km니까 1만 해서 A 도시의 고객 유인력은 결과적으로 만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B 도시의 고객 유인력,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 일부러 제가 숫자를 딱 맞춰놨어요. 자, 거리의 제곱, 2의 제곱분의 이 4만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서도 정리하면 얼마? 고객 유인력 만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C 도시의 고객 유인력, 거리의 제곱, 3의 제곱분의 인구 얼마? 9만이라고 제가 아예 전제를 깔아서 얘도 뭐가 된다? 고객 유인력이 1만 해서 다시 갑시다. 시험 문제에서는 뭘 물어본다고요? 이 D 도시에서 A 도시로 방문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돼. 또는 D 도시에서 B 도시로 방문할 확률을 구하시오, 또는 D 도시에서 C 도시로 방문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것이 출제 기술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방문할 확률을 구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고객 유인력. 고객 유인력이라는 게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 그래서 A 도시의 고객 유인력은 아까 1의 제곱분의 1만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1만이라는 것이 고객 유인력. B 도시는 거리의 제곱, 2의 제곱분의 4만이라고 했으니까 1만이라고 하는 거. C 도시의 고객 유인력, 3의 제곱분의 9만이라고 전제를 깔았으니까 얘도 1만. 그래서 A 도시의 고객 유인력 1만, B 도시의 고객 유인력 1만, C 도시의 고객 유인력 1만. 그러면 이제 각 도시를 방문할 확률을 구할 때는 이 공식을 외워야 돼. A 도시의 고객 유인력 더하기 B 도시의 고객 유인력 더하기 C 도시의 고객 유인력, 이 세 개를 다 더해서 분모로 삼고, 만약에 분자에다가 A 도시의 고객 유인력을 넣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A 도시로 방문할 확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문제에서는 계산의 편의로 해서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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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모는 합쳐서 3만이 되게 될 것이고, 분자는 뭐가 돼요? A 도시로 갈 확률 3분의 1이 되니까 바로 3분의 1 이라는 거. 그리고 문제를 항상 줄 때는 D 도시의 인구수는 3만이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줘요. 그럼 D 도시에서 A 도시를 갈 확률은 1만. 자, B 도시의 갈 확률도 아까 3분의 1, C 도시도 얼마? 3분의 1.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요, 사람들이 매우 기뻐해요. 이건 나도 풀 수 있겠다라고 해서 뭐래?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 딱 쳐. 그리고 나서 갑갑해. 문제에서는 고객 유인력을 구하시오가 아니라 방문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100% 출제를 한다고. 근데 사람들이 마음을 준비할 때 그저 고객 유인력까지 계산하고 그냥 지문을 반 쳐다봅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예를 들어서 A 도시의 고객 유인력 1만 구했어. B 도시의 고객 유인력 1만 구했고, C 도시의 고객 유인력 1만을 딱 구하고 나서 빤히 쳐다봅니다. 아니요. 미리 알고 가셔야 돼. 이 문제에서는 뭘 물어본다? 방문 확률이라는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 확률은요, 각각의 고객 유인력을 더해서 분모로 삼고, 그리고 자, 분자에 A 도시의 고객 유인력을 넣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A 도시로 방문할 확률이 되게 된다. 그리고 문제를 줄 때는 신도시 D는 인구가 3만이다. 이런 식으로 전제를 깔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A 도시는 1만 명이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이거 하나만 정확히 외우시면 끝나요. 자, 화폐 상권 분석 모형 같습니다. 똑같아요. 문제 구조가 다른데 공식이 똑같다고 해서, 자, 다시 갑시다. 지금 자, US 상권에 관한 이론 중에서 소매 인력 법칙, 소매를 땡기는 힘에 관한 거,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고객 유인력이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예시를 할 때는 신도시 D라는 것을 전제해서 세 개의 도시를 땡기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전제를 했는데 그동안 문제에서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자, 신도시 C가 등장했는데 A 도시의 고객 유인력, B 도시의 고객 유인력 이렇게 두 개를 물어보는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 출제 트렌드가 뭐냐면 두 개 묻다가 세 개로 묻는 게 일반적인 출제 기술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까요? 거미집 이론이라고 해서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수렴형이다. 공기가 숫기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하나의 문제를 연습을 했었는데 A 부동산 시장, B 부동산 시장 두 개 하다가 요즘 시험에 세 개 시장이 A, B, C가 등장을 하듯이 얘도 앞으로 이제 기출문제는 두 개만 나오니까 좀 간단해 보이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세 개 도시를 가지고 아마 구성을 하게 될 것이. 대신 산수는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계산을 어렵지 않게 하고 경우의 수만 세 가지. 자, 이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는 개념을 허퍼라는 학자는 또 역시 방문 확률을 계산해 내기 위해서 상권 분석 모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고객 유인력. 아까 보니까 도시라고 되어 있고 중심지라고 되어 있었고 이건 상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뭔 소리냐면 자,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같은 경우는 신도시 D가 A, B, C 세 군데 중간에 위치하게 되더라. 신도시 D에 있는 소비자가 A, B, C 세 중에 어디로 이사를 가겠자 방문을 할 것이냐 이걸 묻는 문제고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의 도시 안에 A 상점, B 상점, C 상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A 상점을 방문할 확률, B 상점을 방문할 확률, C 상점을 방문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가는 거야. 그냥 먼저 방문 확률은 바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뭘 먼저 구해야 된다? 고객 유인력. 해서 A 상점의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거. 자, 거리의 제곱분의 점포 면적이라고 하는 거. 도시를 기준으로 볼 때 인구수였었고 상점을 전제로 했을 때는 바로 점포 면적. 그리고 항상 문제를 구성할 때 거리 마찰 개수가 2다라고 전제를 깔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부 학원의 모의고사 보면 거리 마찰 개수가 3인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기본서 보면 원래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거리 마찰 개수 2라고 하는 값을 주고 있다고. 그러면 애초에 공부할 때부터 어떻게 간다? 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야. 인구수 대신에 점포 면적이라는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각 상점의 고객 유인력을 구하게 될 것이고 A 상점의 고객 유인력, B 상점의 고객 유인력, C 상점의 고객 유인력을 구해서 더해서 분모로 삼고 각각의 A 상점의 고객 유인력이 A 상점으로 방문할 확률이 된다. 만약에 분자의 값에 B 상점의 고객 유인력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B 상점으로 방문할 확률, C 상점의 고객 유인력이 들어가면 C 상점으로 방문할 확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얘가 안 나온 해가 30회 때 안 나왔었는데 그게 특이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30회 때는 이제 거리 마찰 개수라고 하는 개념을 물어봤던 좀 특이했던 형태의 문제고요. 아까 제가 시장론 파트만 지금 어디에서 30회 문제에서 좀 특이하게 구성을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내용, 자, 주요한 내용 확인해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대론부터 시작을 했어요.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지대라고 하는 것은 한계죠. 경작지 간의 생산성의 차액이라는 것이 어떻다? 바로 지대다. 그리고 지주에게 있어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불로소득, 경제적 잉여,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발생하게 된 소득이라는 개념. 두 번째, 위치 튀네라고 해서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자, 위치도 지대 한 발생 원인이 되게 된다. 막스의 절대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스의 절대 지대설, 소유 그 자체가 지대 발생 원인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절대 지대설에 따르게 되면 남의 땅을 빌렸으려면 어떻다? 무조건 지대를 지불해야 된다. 왜? 소유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것이고요. 마준일이라고 하는 거, 마셜의 준지대 일시적 소득이라고 하는 거, 마셜의 준지대 일시적 소득 기본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보셨고,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은 거의 안 나오는데 입찰지대라고 하는 거, 최대 집을 이용해 우리가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으려면 가장 높은 금액을 낙찰 금액을 쓴 사람을 낙찰자로 인정을 하듯이 바로 지금 도시의 어떤 토지의 이용 유형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 집을 이용해, 이게 이제 가장 큰 사람이 바로 토지의 이용 유형을 결정한다. 도시 공간 구조론, 버젯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둘 다 공통적인 이슈가 도시는 하나의 핵심으로 구성되게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도시는 하나의 핵심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버젯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게 되면 중심 업무지구 바로 옆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입지하는 점이지대, 천이지대라는 것이 입지하게 된다. 예, 끝났고요. 그리고 이 버젯의 동심원 이론은 소위 튀는의 고립국 이론이라는 개념을 도시공간 구조에 사용을 한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슈, 호이트의 선형 이론. 이때 선이라는 것은 교통망. 그래서 하나의 핵심을 중심으로 이 교통망에 따라서 도시가 발달되게 되더라. 그래서 이 교통망의 주연 축에는 고소득층이 입지하게 될 것이고, 교통망의 반대축에 저소득층이 입지한다. 이에 비해서 해리스 울만이라는 사람은 핵심이 여러 개다. 주거, 상업, 공업. 여기서 시험 문제는 공업, 소매, 단독주택 이런 식의 예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핵심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집적 지향성 혹은 바로 비양립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소위 지혜자 이렇게 여러 개의 핵심이 발생한다. 근데 어느 쪽이 됐든 공통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공간 구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득에 따라서 다 바로 도시의 공간 구조가 확정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중심지가 성립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한다. 이게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하는 것은 중심지에서 공급하는 재화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다닐 수 있는 거리를 가리켜서 재화의 도달 범위. 아까 다 족발 배달 케이스를 생각하셔야 돼. 족발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다 배달 갈 수 있는 거리, 또는 족발을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바로 나다닐 수 있는 거리. 아무리 족발이 맛있어도 50km 떨어져 있다. 안 가는 거지. 그래서 또 하나가 최소 요구치는 이 최소한의 인구수라는 개념. 그리고 마지막 웨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그 다음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 해서 일단 인력, 고객 유인력, 땡기는 힘이라는 것은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 만약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 되면 거리의 제곱분의 바로 상점 규모라고 하는 것. 이게 유인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 유인력을 묻는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항상 각 도시를 또는 각 상점을 방문하는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각각의 고객 유인력을 구해서 다 더하면 그게 분모값이 될 것이고, 그 중에 하나하나가 뭐가 된다고요? 바로 분자값이 될 때 그 도시를 방문할 확률 또는 그 상점을 방문할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소위 이제 상권에 관한 이론.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에 설명드리겠습니다.